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책 66페이지를 갑니다. 책 66페이지를 갔더니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V 효과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지역지구제 나왔습니까? 그 지역은 용도 지역할 때 지역이고요. 지구는요, 용도 지구할 때 지구예요. 공법 시간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배웠죠? 그것을 용도 지역 지구제, 그냥 지역 지구제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AV 효과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지역 지구제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써놓은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우리는 지금 AV 효과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정책 수단으로 가거든. 그럼 토지정책 수단에 67페이지 가면 토지정책 나오면서 토지정책의 수단에 직접 개입 방법 나오고, 직접 개입 방법에 보면 방법 찾으셨나요? 방법을 봤더니 초과매수, 토지은행제도, 공영개발, 토지수용 쭉 나왔네요. 그런데 토지정책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거기에 지역지구제가 토지정책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기초인문서라고 했으니까 영어정리 사원에서 써놨는데 이렇게 써놔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토지정책을 하기 전에 거기 66페이지 가면 AV효과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지역지구제가 나오죠. 그 지역지구제는 토지정책에서 가장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정책 수단이에요, 지역지구제가. 근데 그 지역지구제는 AV효과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일단 토지정책을 하고 그 토지정책에 지역지구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정책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4번에 토지정책을 공부할 겁니다. 자, 토지정책의 개념은 됐겠죠. 토지정책의 개념이 뭡니까? 토지시장에 일정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뭐예요? 토지정책이라고 그래. 토지정책의 수단들이 나와. 얘는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정책 수단 매우 중요. 올해는 안 나왔고 작년에는 이게 단독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도 이거 나올 겁니다. 토지정책 수단. 토지정책 수단은 토지정책 방법들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토지정책 수단은 몇 개나 될까요?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데 몇 가지 논리로 나눠볼 수 있냐면 세 가지 논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직접 개입 방법이요. 직접 개입 방법. 두 번째는 간접 개입 방법이에요. 세 번째가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패턴은 이렇게 돼요. 직접 개입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토지 정책이 1000가지 있다고 봐요. 토지 정책이 1000가지 있는데 그 1000가지는 직접 개입 아니면 간접 개입 아니면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수많은 토지 정책들은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볼 수 있다. 그러면 직접 개입은 누가 개입한 거예요? 정부가 어디에? 토지시장에. 토지시장에 개입한 것을 토지정책이라고 그래. 그런데 정부가 직접 개입했대. 직접 시장에 개입했대. 그러면 토지시장에는 누구하고 있을까요? 토지 수요자하고 토지 공급자가 있겠지. 그 다음에 정부가 심판하는 거야. 심판.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반칙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는 거야. 그 심판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심판이, 정부 그 심판이 가끔은 수요자가 돼버리고 공급자가 돼버린다. 그게 직접 개입이야. 자, 국가도 토지가 필요합니까? 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국가가 공원 만들어대요. 도로 만든대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대요. 그러면 국가가 토지가 필요하죠. 그때 국가가 심판 노릇하지 않고 수요자로 바뀌어서 토지를 사버려요. 그럼 무슨 개입? 직접 개입. 그거. 되셨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했답니다. 그럼 국가가 심판 노릇하지 않고 직접 샀죠. 수용했잖아요. 산 거야, 수용이. 수용은 산 거예요. 강제로 빼들어간 거니까. 돈 주고 강제로 빼들어간 거니까. 그럼 토지 수용은 정부가 심판 노릇한 겁니까? 직접 수요자가 된 거예요. 수요자. 그것을 직접 개입이라고 해요. 직접 개입. 이번에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서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해운도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수용해서. 그러면서 국가가 팔아요, 토지를. 그때는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공급자. 그것도 뭐예요? 직접 개입.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정부가 심판 노릇을 하지 않고 토지시장에서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정책들, 그것을 직접 개입 방법 이렇게 불러. 되셨나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 방법 또는 직접 개입 수단, 간접 개입 방법, 간접 개입 수단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직접 개입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지. 토지 수용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간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O다 X다. X지. 토지 수용은 직접 개입 방법이니까.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토지정책은 아니죠. 토지정책은 아니지만 주택정책이죠. 주택정책도 직접 개입도 있고 간접 개입도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답니다. 무슨 개입? 직접 개입.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요? 자, 여러분 느낌을 말하시기 바라요.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직접 주택을 공급한 게 아니라 임대주택에서 살게끔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해 줬어.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직접 개입일까요? 간접 개입일까요? 규제일까요? 간접 개입. 돈이 나오면 간접 개입이야. 돈이 나오면. 무슨 말 됐죠? 그게 시험에 매우 잘 나와. 그러면 임대료 보조는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이다. O다 X다. X다. 그렇게. 되셨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간접 개입은 직접 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을 간접 개입. 그 다음에 각종 정보를 제공해줘요. 정보를. 이 지역은 싸게 팝니다. 이 지역은 비쌉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것도 무슨 개입? 간접 개입. 그러니까 돈이 나왔다. 정보가 나왔다. 그러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그러면 부동산 세금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부동산 세금 돈이잖아요. 간접 개입이야.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세이죠. 종합부동산세 세죠. 실제로 작년 시험 문제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줘요. 취득세를 주고 종합부동산세를 주면서 이게 직접 개입인가 반접 개입인가 물어봤어요. 직접 간접. 세금 나오면 간접. 그러면 국세, 지방세 나왔습니다. 직접 간접. 그것도 세금이잖아요. 되셨습니까? 자,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직접 간접. 그게 시험 문제라고. 융자 지원했습니다. 융자 지원. 간접. 융자 지원 돈 싸게 줬다는 소리 아닙니까? 간접 개입. 무슨 말 됐죠? 그렇죠? 각종 정보 제공했습니다. 간접. 이 의미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는 네 땅이지만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지역지구제. 용도 지역지구제. 토지 이용 규제.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 허가 받아라. 3층까지만 지어라. 용적률을 얼마나 해라. 건축 규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토지 이용 규제. 되셨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직접 개입 방법에 토지 수용 방법, 초과 매수 방법, 토지은행 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공영 개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는데 직접 개입은 공영, 공공 들어가면 무조건 다 직접이에요. 공영, 공공 들어가면 거의 다 직접입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그럼 직접, 간접? 직접.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했다. 행복주택. 그게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 이름이에요. 이름. 공공임대주택을 이름을 행복주택이라고 부른 거야. 그럼 행복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직접, 간접? 직접.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직접. 되셨습니까? 그렇지. 보금자리 주택을 이명박 대통령이 시행했고, 그 다음에 그게 문제점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거든. 문제점이. 그래서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했는데, 근데 엄청 떠들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가끔씩 누나라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보금자리 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행복주택이 더 적절한 정책이에요. 행복주택은 그야말로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근데 보금자리 주택은 임대주택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파는 거야. 이명박 대통령은 그 주택을 만들어서 서민들한테 팔았다고. 그것도 싸게 그런 정책이 있어요. 직접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했죠. 근데 잘 안 된 거야. 싸게 팔라고 했어요. 싸게 팔았는데 이제 문제는 서민들이 싸게 살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시세 차이. 투기를 조장해버린 거야. 그게.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보금자리 주택을 살려고 노력을 했죠. 당첨만 되면 너 또니까 그게 투기를 조장한 거지. 그거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게 실패한 거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보금자리 주택은 파는 거라니까요. 없는 사람에게 팔면 안 되지. 없는 사람에게 그냥 줘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친기업 정책이라고 판 거지.
그것도 적정한 가격에 팔아서 문제가 안 될 텐데 싸게 팔아버리니까 당첨되는 순간 이꼬르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실패한 거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행복주택 싸게 임대하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도 시험에 나왔고 행복주택도 시험에 나왔어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이해되시죠? 자, 됐습니다. 여기 토지 이용 기준 이제 하나씩만 써볼게요. 다가 직접 개입이 토지 수용. 수용해서 뭐 할까? 개발하겠지. 개발해서 공급하겠죠. 공영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해서 팔았답니다. 그러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예요, 정부. 예? 공공개발. 자, 토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 등등등이 있어요, 등등등. 토지은행제도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해운대구에 큰 테마 공원을 국가가 만들고 싶어요. 20년 후에. 근데 20년 후면 땅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토지를 사서 토지에 우리가 돈을 저금하잖아요. 그 은행이잖아. 그러니까 토지를 저금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나중에 20년 후에 개발해서 팔겠다. 그걸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라고 해요. 토지비축제도. 토지비축제도라고 그래요. 또는 공공비축제도 그래요. 비축. 얘는 살 때는 수요자, 팔 때는 공급자. 자, 그 다음에 간접 개입 방법은 조세불과. 세금이죠, 세금. 그 다음에 융자 지원. 보조금. 지급.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 부과. 정보 제공. 얘가 간접 개입 방법.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인 게 지역 지구제. 예? 그 다음에 건축 규제. 각종 인허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토지를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인가 받으세요, 허가 받으세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 허가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건물 지을 때 건축 허가 받았다. 그게는 뭡니까? 토지 이용 규제 수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구별한 것도 매우 중요됐습니다. 이제 토지 정책을 공부한다는 소리는 이거 하나씩 공부하는 거야. 토지 수용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 토지은행 제도,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는 뭐고, 이거 하나씩 공부하는 거. 그게 토지정책. 그럼 얘는, 조세는 조세정책에서 배우는 거야. 이거 끝나고 나면 6번이 조세정책이거든요. 예? 이러한 토지정책 중에서, 우리나라 토지정책 중에서 가장 큰 형님이고 근간이 되는 게 지역지구제.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그런데 전부 설명할 필요 없고, 제가 간단하게 지역지구제를 설명할 거라고. 토지정책 수단에서 이제 3번 가장 중요한 지역지구제요. 공법에서 배우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게 지역지구제. 그러니까 똑같은 거 배우는 거야. 우리 최기락 선생님하고 저하고 여러분은 똑같은 내용을 배워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배워.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 공법 선생님한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배우죠? 그게 이거라고 지금. 그거. 그런데 전혀 다르게 배워. 저는 이거 설명할 때 전용 주거지역 이 말만 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우리 공법 선생님은 이거 설명할 때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거치고 막 좀 하잖아요. 물론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 않지만 기초조사하고 뭐하고 뭐 협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하고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고 이런 거 막 표를 배웠죠. 공법 시간은 그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건폐율은 어쩌고 건축물은 어떻게 짓고 그거 배워요. 절차를 배워. 행정적인 절차. 그게 공법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거 안 배워요. 똑같은 걸 배우면서. 저한테는 뭘 배우냐면 이게 지정되면 땅값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공법 선생님은 똑같은 내용을 법적 절차를 가르치는 거고 저는 법적 절차는 공법 선생님한테 배우세요. 저는 땅값이 어떻게 된 것만 가르치겠습니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경제학이잖아요. 이거. 되셨나요? 전혀 다른 거. 근데 시험 문제는 가끔씩
제가 가리키는 지역지구제는 땅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가리키는데 시험 문제는 부동산에 결혼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들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배웠던 것이 우리 부동산 결혼에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 됐죠? 그러면 선생님 2차 안 하고 1차만 하신 분들은 나는 1차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 내가 다 해드릴게 이거. 공법 선생님이 한 거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자, 그러면 지역지구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개념이 토지 이용에서 부의 예부가를 제거 반소시키기 위해서 부의 예부가. 토지 이용에서 이용의 부의 예부효과 를 제거 감소시키는 토지 이용 뭡니까? 규제 방법이 지역지구제예요. 토지 이용에서 뭐? 부의 예부효과. 그러면 토지 이용에서 부의 예부효과가 발생하면 토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지 이용에서 비효율성이에요.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뭐하기 위해서?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수단이 뭐다? 지역지구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소리인데? 자, 방법을 가볼게요. 방법. 지역지구제가 실시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A라는 지역에 지역지구제가 실시되지 않으면 여기는 공장입니다. 여기는 주택입니다. 여기는 시장통입니다. 여기는 뭐 상가입니다. 이렇게 구성됐다고 봐요. 그러면 주택에 나쁜 영향, 나쁜 영향, 나쁜 영향, 나쁜 영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이게 나쁜 영향 주면서도 대가나 보상을 주지도 받지 않아요. 그럼 부의 예부효과. 근데 이 지역은 공장보다는 시장보다는 상가보다는 주택으로 이용하는 게 적정해요. 그래야만 토지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혼재돼 버리면 토지 이용에서 부의 예부효과야.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이야. 이때 정부가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 지역을 지정해요. 용도 지역 지정합니다. 이게 토지 이용 규제하는 거야. 네 토지인데 네 맘대로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토지 이용을 규제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 지역을 용도 지역을 전용 주거 지역으로 지정해요. 전용 주거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장 물러나고 시장 물러나고 상가 물러나야 돼요. 그럼 여기는 주택단지로 되는 거야. 그러면 비효율성,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해요? 낮추는 거야. 비효율성을 낮췄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비효율성이 낮아지면 효율성은 높아지는 거죠. 이게 지역지구제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니까 부예비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특정 용도로 집단화시켜버려요.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공업지역이다.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특정한 용도로 규제하겠다는 소리예요. 토지이용 규제. 그게 뭐예요? 지역지구제. 이렇게 되면 부예비가를 제거 감소시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6페이지에 복잡한 내용이 나와요. 지역지구제 효과 나오면서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나왔습니까? 그렇지.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지역지구제인데요. 이제 이 효과가 나온다고, 효과 이렇게 나와. 근데 효과는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단기하고 장기를 모르니까 효과가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단기하고 장기를 알아야만이 그게 효과가 설명되는 거라고.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궁극적으로 시험이 무엇이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뭐가 시험이 나오냐면 이런 정책을 폈어요. 자, 토지 수용했고 공영개발했고 공영개발했고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지구제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펴면 일정한 효과를 노리고 정책을 편 거야. 맞잖아요. 토지시장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비효율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지역지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지역지구를 시행한 결과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지역지구제 효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책에 보면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 시험 문제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부동산 정책은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 개념, 그 다음에 시행 방법, 그리고 나서 이걸 시행했을 때 효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우리 책 70페이지 가봐요. 70페이지를 갔더니 공공주택 정책 나왔나요? 거기는 나오면서 2번 단기적 효과, 3번 장기적 효과 나왔습니까? 이렇게 정책이 나오면 효과를 물어본다고. 효과. 그 다음에 다시 69페이지로 와봐요. 69페이지로 하면 임대료 규제 정책 나오죠. 그 규제 정책에서 내용,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시장 측면 나왔습니까? 그런 것들 다 효과입니다. 효과. 임대료 규제 쓸 때 효과.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임대료 보조 정책 나옵니까? 임대료 보조 정책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 하기 전에 거기 니은부터 봐요. 니은 임대료 보조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게 니은 나왔잖아. 니은 저소득 정부 주택 문제를 해결해 간 간접적 시장 개입 방법이다. 22회 때죠. 22회 때 뭐라고 나오냐면 22회 때 부동산의 결혼 1번 문제가 임대료 보조는 직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뭡니까? X입니까? X. 시험은 그렇게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니을 봅니다. 디귿 봐요. 디귿 보면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뭐예요? 효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패턴 아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71페이지 한번 걸래요. 71페이지 분양주택 정책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양가로 1번 분양가 규제 정책 나왔나요? 동그라미 2번 뭐 나왔어요? 효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 2번 분양가 자율화 정책 동그라미 2번 뭐? 효과. 그게 시험 문제다 이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만 아시면 이러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몇 페이지로 오냐면 66페이지 옵니다. 역시 지역지구제도 부동산 정책입니다. 66페이지 갔더니 지역지구제 나오고 효과 나왔습니까? 그게 시험 문제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역지구제가 시행되면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가 나왔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언급해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지역지구제가 시행되기 전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혼재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주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정부가 이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주거의 쾌적성이 매우 보장되고 여기다 도로도 하나 내준대요. 이렇게. 그럼 편리성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하철을 들어온대요. 이렇게 만들어줬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주택의 수요는 뭐 할까? 증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뭐 할까? 상승. 그러면 이 지역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뭐 초과 이윤. 그 초과 이윤 있으면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야. 공급 증가. 그럼 봅시다. 책 봐요. 66페이지 단기적 효과. 지역지구제 실시했습니다. 수요 증가. 그 지역의 부동산 수요 증가. 그러면 초과 수요 발생. 주택 가치 상승.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들은 초과적인 이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갑니다. 장기적 효과.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신규 공급자들의 시장 진입.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줘. 그럼 주택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뭐? 다시 하락.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이제 그림이 이제 복잡해요. 그 그림까지 공부하면 이제 머리가 빠개지는 거야. 지금부터 제가 단기하고 장기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단기하고 장기. 패턴은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장기하고 단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 않은데 이걸 알아야만이 거기 주택정책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지구제. 지금부터 하는 장기, 단기는 토지정책 중에서 지역지구제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책을 넘기면 임대료 보조정책 나왔습니까? 그 임대료 보조정책도 단기, 장기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책은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나오죠. 거기서 단기, 장기 나왔습니다. 단기, 장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단기하고 장기는 앞으로 배우게 될, 우리가 배우게 될 부동산 정책에서 그대로 응용되는 거라. 응용.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을 잘하면 이 부분은 그냥 공짜로 먹는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을 잘해야 돼.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제가 봤을 때는 쉬운데 그런데 얘들을 지금 제가 하는 것을 가장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 봐.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하시고 이해 안 되면 또 하고 하면 돼. 그럼 네가 또 해줄래? 또 해줄 거니까. 예? 자, 지금부터 단기하고 장기를 구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책에는 단기 균형, 장기 균형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잘못 만든 게 아니라 기초 입문 과정에서 이 책을 쓰신 분은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않겠다 이런 의도고 저는 해야 된다 이 소리고. 그래서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을 할 거예요. 단기 균형. 그러면 단기 균형하고 장기 균형을 할 건데 균형은 아시죠? 균형은 수요 곡선, 공급성이 교차하는 거. 이제 단기하고 장기를 구별해야 돼. 그게 이제 포인트니까. 1번. 단기하고 장기를 구별해 봅시다. 7일. 7일은 단기요, 장기요? 7일, 7일. 자, 여기다 7일 썼습니다. 7일 단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8일은 장기네. 맞죠? 그럼 여기가 9일이 장기면 8일은 단기네. 그럼 8일은 단기도 될 수 있고 장기도 될 수 있네. 무슨 말 됩니까? 그럼 1년은요? 1년은 단기요, 장기요? 나는 단기라고 생각한다. 나는 1년이면 장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7일이 단기고 8일은 장기다. 이런 말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예요. 선생님, 그러면 단기는 짧은 기간이고 장기는 긴 기간입니까? 그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단기는 뭐고 장기는 뭐냐?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자,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이야. 단기,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 그게 단기야. 장기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그게 장기야. 자, 결론부터 말했습니다. 단기라 하면 단기, 공급을 변화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 그럼 공급 변화는 몇 가지였던 이게? 공급 변화가 두 가지. 그렇죠. 공급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 그럼 단기라 하면 공급을 증가시킬 수도 없고 공급을 감소시킬 수도 없는 짧은 기간.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 불변. 공급이 불변인 상태. 얘가 단기. 장기는 이제 반대죠. 장기는 반대라고. 그러니까 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짧은 기간이라 무슨 기간? 오케이, 충분한 기간. 그러면 장기는 공급량 변화 가능.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다. 공급 증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증가도 가능하고 공급이 감소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마다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본대요. 손해를 보면 공급량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공급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걸 장기.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서 막 이윤이 증가한대요.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게 공급을 증가. 그것도 장기.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자,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기간이 일주일 걸려. 일주일. 그 생산 기간이 일주일이야. 그러면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은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7일이 단기야. 근데 7일이 지나고 8일이 됐습니다. 공급량 증가시켰죠? 그 8일은 뭐요? 장기. 그럼 선생님, 그러면 7일 단기다 7이라고 쓰면 됩니까? 안 되지. 예를 든 거니까. 인형 눈 끼우는 거. 인형 눈 끼우는 몇 초였어? 3초. 그럼 2초는 공급 증가 못 시키죠? 2초가 단기. 3초는 뭐요? 장기. 그럼 여기다 또 2초, 3초 써야지,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장기, 단기는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 뭐? 단기.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뭐? 장기.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유조선을 만드는데 3년 걸려요. 그럼 2년 8개월은 단기, 3년은 장기. 되셨죠? 그런 개념이야. 혹시 여러분들 민법에서 격지자하고 대하자 배우셨습니까?
그 격지자하고 대화자는 거리 개념입니까? 거리 개념 아니에요? 거리 개념 아니죠. 바로 이 집에 위에, 아파트 위에 산다고 하더라도 내용 증명 보내면 뭐예요, 그게? 격지자. 미국에서 있는 친구한테 전화했다. 그 뭐예요? 전화로 매매 계약 맺었다. 그러면 대화자.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7일이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장기가 될 수 있고 10년이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장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 결론은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는 것은 이제 경제학 내용이 사실은. 근데 우리 시험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이것만 알면 돼. 정확하게 단기 개념과 장기 개념은 이걸 알아야만이 자동적으로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필요 없고 지금까지 시험은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단기 봐요. 단기. 단기하고 장기. 단기하고 장기를 알기 위해서 정확한 개념이에요. 우리 시험하고 직접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기업하고 산업을 좀 구별해야 돼. 기업하고 산업. 시험에 안 나와. 기업하고 산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서울우유는 우유 만드는 기업입니까? 우유 만드는 산업입니까? 기업이야, 기업. 회사 하나하나를 기업이라고 그래.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다 모아졌습니다. 그럼 산업이야. 그러니까 우유를 만드는 회사가 서울우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왔으니까 부산우유도 해야지 이제. 연세우유도 있어요. 그다음 말동하는 남양우유가 있어요. 파스텔 우유도 있고 쭉 이렇게 있을 거예요. 빙그레, 롯데, 혜태 다 있어요. 이렇게 메일우유도 있고 이렇게. 이 하나하나를 우유 기업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 전체를 모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유 산업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유 기업 합. 그러니까 우유 기업의 전체 합계. 네? 이걸 시장이라고 그래. 시장. 이걸 시장. 우유 시장 그러잖아요. 그럼 우유 시장에서 우유 공급량이 증가했다. 우유 시장에서 우유 공급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서울우유, 부산우유, 연세우유, 남양우유 다 우유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얘들을 뭐라고 그래? 개별 기업. 개별 기업의 공급량을 개별 공급. 전체 공급을 무슨 공급? 시장 공급. 그러니까 기업하고 산업은 같은 말 다른 말? 선생님 아이파크 만드는 거기 아이파크 만드는 현대 산업 개발을 하던데요. 그 이름이 그렇고 그것도 기업이란 소리예요. 되셨습니까? 좋아. 이번에는요. 우유 가격이 막 올라가요. 우유 가격이 막 올라가면 그러면 여기 있는 우유 회사들은 잔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서 우유 공급을 증가시켜야 돼요. 우유 가격이 올라가면 우유 공급자들은 우유 공급을 증가시켜야만 돈을 버니까. 이해됐죠? 공급자는 뭘 추구합니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우유 가격이 올라가면 서울우유 잔업하고 공장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놀고 있는 공장을 유유설비라고 그래. 유유설비. 서울우유가 공장이 10개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지금까지 8개만 가동하고 있어. 2개는 놀고 있어요. 그것을 유효설비라고. 유효설비. 놀고 있는 설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유 가격이 올라가면 그 놀고 있는 공장 2개를 가동시켜요. 가동시킬 때 하루아침에 가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청소하는데 3일. 그 다음에 직원 고용하는데 3일. 그리고 일주일 만에 우유 공급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우유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단기야. 근데 일주일 만에 증가시켰다 그러면 장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 단기는 생산 설비를 변화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 생산 설비를 변화시키면 우유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우유를 감소시킬 수 있죠. 그것을 단기라고 불러.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장기는 생산 설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엔 산업. 산업은 우유 가격이 막 올라가면 그러면 제가 이제 우유 공장 하나 만들 거야. 그래서 우유 산업에 진입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진입했다. 왜요? 우유 산업에 돈이 되니까. 새로운 기업이 진입했다?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야. 장기.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장기.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수 없는 짧은 기간 단기. 자, 우유 시장에서 우유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우유 공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우유 공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지 사야죠. 공장 만들어야죠. 직원 뽑아야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게 1년 걸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1년 동안 우유 산업에 우유 회사가 하나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지. 그때까지는 뭐요? 단기. 근데 제가 진입했습니다. 1년 후에. 그럼 그게 뭐요? 장기. 되셨나요? 그래요. 그래서 단기하고 장기는 생산 설비의 변동 가능성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기란 것은 생산 요소를 변화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이야. 생산 요소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우유 공급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생산 요소가 불변인 기간. 불변. 얘는 장기는 새로운 기업. 생산 요소 변화 가능한 충분한 기간. 얘는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입장. 자, 산업 입장에서 쓰지 않을게요. 단기하고 장기 개념 얼추 이해됐습니까? 그래요. 장기 나왔어, 장기. 장기 나오면 그러면 공급 증가 가능, 감소 가능. 단기는 공급 증가 불가능, 공급 감소 불가능, 공급 불변.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우리 장기 단기를 배웠으니까 장기 단기는 공급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공급에서. 단기는 탄력적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왜 장기가 탄력적이니까?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탄력적. 단기는 공급량 불변이죠. 비탄력적. 변화가 없으면 비탄력적. 맞죠? 변화가 크면 탄력적. 왜 단기가 탄력적이고 왜 단기가 비탄력적이고 왜 장기가 탄력적인가 이해되셨죠?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뭘 하냐면 장기하고 단기 이제 개념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3번. 2번이다. 2번. 우리 생산 요소 공급에서 중요합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이 말은 생산비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생산비 감소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지. 맞나요?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제 기억은 3번인가 4번 나와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생산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다른 조건 모두 일정할 때 생산비가 감소했다. 단기 공급량 불변. 앞에 어떤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가 나오면 공급은 불변. 되셨습니까? 그래, 장기 공급 증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생산요소의 가격하고 하락했다. 뒤에 단기 장기란 말이 없다. 단기 장기란 말이 없으면 단기로 가야 돼, 장기로 가야 돼? 장기로 가야 돼. 궁극적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되셨나요? 그러니까 단기란 말 나오면 앞에 어떤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급 뭐요? 불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 할 거야. 근데 이해 안 되더라도 참으셔야 돼. 좀 어려우니까. 인상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상 안 좋아지고 있어, 인상. 자, 단기 균형입니다. 그러면 단기 균형은, 이 단기는 무엇은 불변인 상태에서 균형? 오케이. 공급은 불변인 상태에서 균형이야. 그러니까 단기는 수요는 변화해요. 수요 변화 가능해요. 변화 가능하다. 그런데 공급은 뭐다? 공급 불변이다. 그래서 단기에서 공급 증가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단기에서 어떤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대요. 부산 해운대구의 인구가 2배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 뭐요? 증가야. 그러면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함으로 해서 아파트 시장은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물론 수요 증가했으니까 수요고서 우측 이동했겠죠. 이것도 쓸게요. 수요 증가. A. 아파트 수요 증가. 그러면 아파트 수요 곡선 전 우측 이동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가 발생? 초과 수요 발생. 그러면 가격은 뭐? 상승.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게 단기가 아니라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요? 증가야, 증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증가라고. 근데 단기죠? 단기니까 가격 상승으로 끝나.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 불변. 그럼 가격 상승.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초과 이윤. 그러니까 공급자 그러죠. 기존 공급자 그래요. 기존 공급자 초과 이윤을 얻는다. 선생님, 신규 공급이란 말이 이해 안 나올까요? 단기니까 새로운 공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운대구에 기존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금 혜택 보는 거야. 근데 그 옆에서 이제 뭐 할까? 아파트 짓는 거야. 아파트 지어서 공급했습니다. 그게 뭐요? 장기. 그러면 이 초과 이윤은 우유 시장에서 우유 가격이 500원씩 올라갔어요. 그럼 저 우유 기업들은 초과 이윤을 지금 발생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 초과 이윤은 공급을 증가시켜, 감소시켜? 증가시켜. 증가시키는데 생산 설비를 확충해야 돼. 인원도 뽑고 공장도 만들고요. 그게 6개월 걸려. 그 6개월 동안이 뭐예요? 단기. 6개월 지나가면 장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기로 오는 거야, 장기. 자, 5번 장기 균형이요. 5번 장기 균형. 단기는 쉬워요. 장기가 좀 어려워져. 걱정돼, 지금부터. 그래도 여러분의 걱정을 제가 무시하고 제 할 말만 하고 끝내버릴 거예요. 예,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몰라가지고 막 눈빛이 아련해져. 거기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면 계속 해야 되거든, 이거.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해하신 분들은 그래, 짜증나, 막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눈빛 안 보고 제가 바로 끝내버릴 거예요. 장기. 자, 이 장기는 공급 뭐 할 수 있어요? 변화가 가능해요. 공급 변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초과 이윤 나왔죠. 초과 이윤 나오면 이 초과 이윤을 서로 나눠 먹기 위해서 서울우유, 부산우유 이런 우유 회사들이 공급을 증가시켜. 또 진선우유가 들어와. 우유 시장에. 그러면 우유 공급은 증가. 그게 장기라고. 만약에 여기서 아파트 수요가 감소한다가 해운대구의 인구가 감소해서 아파트 수요 감소했어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좌측이동. 그러면 아파트에서 초과 공급 현상. 그러면 아파트 가격 하락. 그러면 기존의 공급자는 손실 보는 거야. 손실. 그때는 공급을 뭐예요, 이제? 감소시키는 거지. 감소. 이해됩니까? 그래요? 자, 공급을 증가, 장기적으로.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공급을 증가시키는 건데, 공급 증가야.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신규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지. 신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지.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을 증가시켜. 그러면 이 신규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파트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토지 필요해요. 택지. 그 다음에 뭐요? 건축 자재, 시멘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겁니다. 백돌도 필요할 거예요. 모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도 필요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생산 요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규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생산 요소를 사야 돼요. 생산 요소 수요를 증가시켜야 돼요. 증가. 그럼 생산 요소 수요를 증가시키면 즉 택지의 수요를 증가시키면 택지 가격이 뭐예요? 올라갈 수 있죠. 되셨죠? 택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택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택지 가격이 불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요. 경제학에서는. 그러면 생산 요소의 수요가 증가했는데 그런데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요. 요소 가격이 상승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기 위해서 택지를 많이 사버리면 택지 가격은 뭐 할까요? 상승해요. 그러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산업에서는 생산 비용이 뭐요? 증가요. 증가. 일한 산업을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불러요. 증가 산업. 그런데 2번 생산 요소 가격이 불변이라고 한번 해봐. 불변. 그러면 생산 비용이 변하지 않죠? 얘를 비용 불변 산업이라고 불러.
불변하고 똑같은 말이 뭘까? 일정. 비용 일정 산업이라고 불러.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인상 쓸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파져요. 이번에 반대로 혹시라도 이럴 수 있겠는가 봐봐요. 생산요소 수요를 증가했는데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돼요. 생산요소 수요는 증가했는데 생산요소를 만드는 기술이 막 발달해요. 기술이 막 발달하니까 생산요소의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그런 거예요. 핸드폰 많이 만들어냈죠, 지금. 그럼 핸드폰 부속의 수요는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부속을 만드는 기술이 막 발달해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럼 이런 사람을 뭐라 할까? 비용 감소산업 그렇게 불러.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볼게요. 여기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단기적으로 아파트 시장에서 초과임이 발생했어요. 그럼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킬 건데 아파트 산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 산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다. 그 다음에 아파트 산업이 비용 불변 산업이다. 아파트 산업이 비용 감소 산업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소리예요. 거기 전에 수요가 증가가 몇 개 있냐면 100개가 증가했대. 100개가. 수요 100개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 올라갔냐면 1,000원이 올라갔다 한번 해봅시다. 1,000원이 올라갔어. 이렇게 1,000원이 상승했어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면 1,000원이라는 초과이윤이 발생한 거야. 그럼 그 1,000원이라는 초과이윤을 뭐 하기 위해서? 서로 나눠 먹기 위해서 신규 공급을 증가시켜요. 근데 신규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그 산업이 비용 불변 산업이래요. 그러면 이 공급은 어디까지 이루어질까요?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신규 공급은 초과 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이루어져요. 소멸할 때까지 신규 공급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이제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세 개 나눠요. 1번, 2번, 3번 있는데 비용 불변 산업인 경우 봐요. 비용 불변 산업이다. 비용 불변 산업이면 그러면 이 경우는 공급을 증가시켜요. 공급량을 증가시키는데 네, 수요가 몇 개 증가했어요? 100개 증가했죠. 이 수요 증가만큼 증가시켜요. 그러면 수요 증가 양이 100개였거든요. 이 증가가 똑같게 증가시켜요.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제? 가격은 여기 수요가 100개 증가해서 가격이 1,000원 올라갔죠. 근데 공급도 100개 증가한대요. 그럼 1,000원 올라갔던 게 온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무슨 수준? 원래 수준. 자, 원래 가격이 여기 있어, 원래 가격. 원래 가격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어, 100개가. 그래서 가격이 1,000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 근데 공급을 증가시켜. 근데 여기 몇 개 증가해서, 수요가 몇 개 증가해서 여기 올라간 거야? 100개. 공급도 100개 증가시켜줘. 그러면 가격이 여기 있던 게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럼 가격이 뭐예요? 원래 수준으로 온다는 소리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공급량은요? 자, 제가 마음이 답답해 오니까 공급량은 미리 말해줄게요. 공급량 무조건 증가라 그래. 다 증가요. 공급량이 지금 100개 증가했잖아. 여기 공급량 이거 3개 다 상관없이 공급량 무조건 뭐? 증가. 여기 공급량 감도라 거기만 해봐. 공급량 증가. 다 증가야, 다 증가. 공급량 뭐요? 증가. 자, 이번에는 비용 증가 산업을 봐요. 짜증나죠? 저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 이거 배워서 중개업을 하나도 안 써먹어. 근데 오로지 내년 10월 24일날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 내년 10월 24일날 시험 보거든요. 그거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비용 증가 산업이요. 비용 증가 산업이면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싶어도 비용이 막 증가해버려요. 그러면 충분하게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100개나 증가해서
초과 이유는 1,000원이 났는데 근데 공급을 증가시키려고 봤더니 택지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공급은 시키는데 충분하게 100개를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요. 그렇지만 공급은 증가시켜준다.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비용 증가 산업에서는 공급량은 증가시켜요. 증가시켜요. 그런데 수요량이 몇 개 증가했어요? 100개 증가했죠. 이 수요량 100개 증가보다는 더 조금밖에 증가시킬 수 못해요. 비용 부담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 그렇지만 증가했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자, 가격 갑니다. 그 다음에 공급량 갑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원래 가격이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가격이. 근데 수요가 증가해요. 몇 개 증가? 100개 증가해서 가격이 이렇게 갔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격. 이게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거.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10,000원이었는데요. 수요가 100개 증가해서 11,000원이 됐대요. 이 소리예요. 근데 공급이 100개가 증가하면 11,000원이 다시 10,000원 올라가요. 내려와요. 그게 뭐예요? 비용 불변 산업이라고. 이해됐나요? 비용 불변 산업은 수요 증가 몇 개? 100개. 공급 증가도 몇 개? 100개. 수요 증가한 만큼 공급 증가.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 만큼 가격이 떨어져. 그럼 가격은 원래 수준. 그런데 비용 증가 산업은 수요 증가는 몇 개 일어났는데 100개가 일어났는데 비용이 증가니까 공급량을 100개 증가시킬 수 없고 50개만 증가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수요 증가로 11,000원 됐던 게 공급 증가가 100개 이루어지면 여기까지 와. 근데 공급 증가가 50개밖에 안 되니까 떨어지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여기서 형성돼요. 그럼 원래 가격보다 높다 낮다? 높다. 자, 가격 원래보다 높다. 보다 높다. 이해되셨나? 그렇지. 공급량은 증가. 증가라게 돼. 의무 갖지 마. 의무 갖지 마. 증가. 몇 개 증가? 50개 증가. 얘는 몇 개 증가? 100개 증가. 자, 이번에는 비용 감소 산업이야. 공급량을 증가시켜. 왜 증가시킨대요? 왜 공급 증가시킨대요? 초과 이윤 때문에 그래요. 초과 이윤이 없으면 공급을 증가 안 시켜. 초과 이윤 때문에 공급을 증가시켜. 언제까지? 초과 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자, 공급량이 증가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수요량 증가가 몇 개 일어났으니까. 100개 일어났으니까. 그럼 이제 공급량을 증가시키는데 생산 비용이 다운돼요. 그리고 공급량을 200개를 증가시켜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번에는 수요량 증가보다 공급량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되셨나요? 그럼 이거 그림 그리면 원래 여기였어요. 수요 증가해서 여기 갔어요. 근데 100개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200개 증가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까지. 그럼 원래보다 높다 낮다? 낮다. 이렇게 되면 가격 원래 수준보다 낮다. 공급량은 증가. 이 세 개 중에서 공급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은 3번.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어딜까요? 1번. 생산 요소를 많이 사게 되면 수요가 증가해요. 1번이 일반적인 거야. 3번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3번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3번은 시험에 안 나와. 그 1번이 일반적인 경우야. 그러면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은 몇 번? 2번. 시험은 2번에 잘 나와.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게 1번이고 1번이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시험은 몇 번? 2번. 그래서 이런 건 나왔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원래 수준 해보면 돼. 원래 수준. 계속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단 비용은 일정하다고 할 때 이렇게 준다고. 비용은 일정하다고 할 때 이 소리야, 이 소리. 그러면 가격 무슨 수준? 원래 수준. 가격도 원래 수준이고 공급량도 원래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요. 오다 X다. X지. 공급량은 증가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예,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자체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정책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되면 저기 가서는 그냥 가는 거야. 여기 이해 안 되면 그러면 계속 힘들어지고 저것도. 되셨나요? 좀 힘들 거예요. 좀 힘드니까 다시 제가 정리하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단기하고 장기 균형 보자고요. 단기, 장기 균형 있는데 단기라 하면 생산 요소 변화가 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이 단기야. 그러면 생산 요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소리는 공급을 변화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단기. 그럼 단기는 공급 변화 없고 무엇만 변해요? 수요만 변할 수 있는 거야. 단기는 수요만 변할 수 있는 거. 장기는 생산 요소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기간.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공급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뭐라고? 장기라고 불러요. 장기. 그러니까 장기란 말이 나오면 변화가 커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했다. 생산 기술이 진보했다. 이런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뒤에 단기란 말이 나오면 공급은 뭐예요? 불변. 아무 말 없거나 장기가 나왔다. 공급은 증가. 됐어. 그 다음에 단기 균형, 장기 균형은? 단기 균형은 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 균형. 장기 균형은 공급이 증가나 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균형이에요. 증가나 감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균형. 자, 단기 균형은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수요국수 우측 이동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가격이 상승해서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과 이윤을 얻는다. 그러면 이 초과 이윤을 서로 나눠 먹기 위해서 신규 공급자들이 시장에 막 진입한다. 진입해서 공급량을 증가시켰다. 장기. 장기. 그러면 이 장기는 초과 이윤이 발생할까 안 할까? 장기는 안 하지. 단기에서만 발생. 장기는 초과 이윤 소멸. 되셨죠? 근데 우리 책은 거기 장기의 초과 이윤이란 말 나와. 이게 좀 잘못 쓴 거야. 자, 선생님 너 몇 페이지 하니? 자, 66페이지 가면 장기적 효과에서 초과 이윤 발생 나왔습니까? 그 초과 이윤 발생은 그 초과 이윤이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초과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에 신규 공급자가 진입했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초과 이윤은 단기적 현상입니까? 장기적 현상입니까? 단기적 현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기적 현상. 아마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2, 3년 내에 반드시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초과 이윤은 단기적 현상, 장기적 현상, 단기적 현상. 근데 거기서 장기적 효과의 초과 이윤 발생은 단기적으로 초과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놓은 말. 이해되셨죠? 예, 됐어요.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을 증가시켰습니다. 왜요? 왜 그랬대요? 돈 벌라고. 초과 이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신규 공급은 초과 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그런데 신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를 사야 된다. 수여해야 된다. 그때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는 비용 증가 산업, 비용 불변 산업, 하락하는 비용 감소 산업이 있더라. 그러면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그러면 수요량 증가만큼 공급량을 증가시켰다. 그래서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고 공급량만 증가한다. 비용 증가 산업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증가만큼 공급량을 충분하게 증가시킬 수 없다. 그렇지만 공급량은 증가했다.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원래 수준으로 오지는 못한다. 원래 수준보다 높다. 비용 감소 산업은 수요량 증가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원래 수준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공급량은 크게 증가한다. 되셨습니까? 예,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로 하고 아직 끝날 때까지 안 끝난 거예요. 제가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학습 목표 시장의 실패 개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과잉 생산 과소 생산 시장의 실패 원인 시장의 불안전성 불안전 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두 번째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산업 세 번째 공공재 네 번째 예부 효과 다섯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예부 효과 예부 효과 개념만 예부 효과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나 보상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모든 현상 의도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시장기구를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생산활동의 예부 효과와 소비활동의 예부 효과 나누고 정예부 효과를 예부 경제 부예부 효과를 예부 불경제 자 생산활동에서 부예부가 발생했습니다. 사적 비용이 더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과잉생산 과소생산 과잉생산 그래서 과잉 생산됐으니까 가격은 싸졌다. 과소가격. 소비량은 과잉 소비. 맞죠? 그래요. 그러면 정부 대책은 규제, 중과세, 부담금 부과, 공해방지시설의 설치의 의무화. 이렇게 해서 규제 정책을 펴겼다. 되셨습니까? 토지 정책은 수도 없이 많은데 세 가지 범주로 나누더라.
어떻게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인 수단 말하십시오. 지역 지구제. 직접 개입 3개만 말하십시오. 토지 수용, 공영개발, 공공개발, 토지 비축제도. 간접 개입 2개만 말하십시오. 세금, 보조금, 융자금, 그 다음에 부담금, 융자 지원, 보조금 되셨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투자론 할 거예요. 투자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